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치킨집을 하고 있는 최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과 아들,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하죠.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어도 잘 자란 것 같아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 해요. 저희 시아버지는 지역의 유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쭉 잘 풀리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중견기업의 부장 직함을 달고 있던 남편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의 도산으로 은퇴하고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장사이다 보니 좌충우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죠. 남편은 넉넉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베푸는 걸 좋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치킨을 튀겨서 제공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선행 좋죠. 하지만 남에게 베풀자고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걸 줄일 순 없잖아요. 임대료다, 생활비다, 이래저래 빠듯하고 쪼들리는데도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볼멘 소리를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베푸는 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쪼들릴 때 하는 선행이 진짜라며 속도 없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나마 꾸준히 잔소리를 한 덕인지 가게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무료 치킨 행사를 2주일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바꾸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하지는 못하겠나 보다 싶어서 저도 포기를 했죠. 그렇게 3년 정도 남편과 자리 잡기 위해 아웅다웅하며 근근히 지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처에 사는 형님 내외와 함께 시아버지 댁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일까 이야기를 나눴죠. 형님은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아마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선수를 치더군요.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이건 확실히 해두자. 물론 장녀는 나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도 많이 힘들어서 딱히 모실 형편도 아니고. 그 말에 남편은 아버지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야 자식된 도리니까 당연히 감수할 수 있지만 나도 애들 엄마랑 이걸로 말해본 적은 없어.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겠네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해버리면 결국 싫다고 말할 사람은 제가 되는 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대답을 들은 형님은 저를 쳐다보며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의논까지 할 일이냐 하면서 굳이 딴죽을 걸더군요. 그 상황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해 식사 후 이야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측한 대로 흘러가더군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적적하고 외롭기도 하고 노인 혼자 큰 집에 살 이유도 없다며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외가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옵션이 있었죠. 시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살면서 끼니 정도만 챙겨준다면 나중에 물려줄 재산의 비율을 그쪽에 많이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시아버지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엄청 꼬장꼬장하고 철저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시아버지는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죠. 심지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상인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횟감 무게를 속이려 들자 귀신같이 알아채고 촬영까지 하며 따지셨죠. 당황한 상인이 죄송하다며 제 가격에 하겠다고 하자 그건 원래의 값을 치르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속이려 든 값을 치러야 한다며 끝까지 관공서에 신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면 불편할 것이 뻔했죠. 그런데 제 속을 알 리 없는 남편은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혜주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하셨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그러니 손해만 보고 살지. 내 분명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셈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 말에 형님이 불쑥 끼어들어 시아버지의 말을 거들며 냉큼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랑 사세요. 돈이야 나중 문제죠. 어쨌거나 장녀로서 당연한 도리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반찬값이나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어찌됐건 돈은 받겠다는 건데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하더군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180도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기가 막힌 저는 형님, 아까는 아들이 모시는 거라면서요.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본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펄쩍 뛰더군요. 어쨌거나 형님이 저렇게 나오니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고 결국 시아버지는 형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물은 남편보다 셈에 철저한 형님을 더 예뻐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아버지가 합가를 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죠. 형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의 식단부터 치료까지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게 되었다며 툴툴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한테 반찬값 더 달라고 하라 했더니 사실 그 사이에 시아버지의 집과 시골에 있는 땅을 처분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산은 족족 떨어져 버려서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형님이 치킨집으로 직접 찾아와 본론을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아버지 좀 모셔가. 네? 이렇게 갑자기요? 걱정 마. 아버지 생활비 내가 보내줄게. 매달 15만 원씩. 15만 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는데 이 빙구 같은 남편 놈은 속도 없는지 순순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물러설 수가 없었죠. 형님, 1년 사이에 단물 다 빠졌나 봐요? 재산은 물려받고 이제 저희한테 월 15만 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제 날선 질문에 형님은 지금 사정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뻔뻔하게 대꾸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풀고는 옳게 주식 오르고 사정 좀 괜찮아지면 내가 다 갚을게. 당연히 아버지도 도로 모시고 오고 하며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하더군요. 남편은 알았다며 우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고는 형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형님이 가고 난 뒤에도 기가 막혀 한참을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죠. 미안해. 나도 누나 행동은 괘씸한데 아버지가 짐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보기 싫었어. 그리고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하면서 싸우기엔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누나랑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미안해 정말. 물론 화나고 답답하긴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성격이 그런 건 애저녁에 알고 있었으니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요. 게다가 막상 시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보니 당뇨 때문인지 1년 사이 상당히 왜소하고 초라해져서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가게 일을 하랴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랴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 챙기랴 이래저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혈당 측정하는 것부터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으며 함께 병원도 가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하다 보니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 너무나 괴로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형님을 원망했어요. 유산은 유산대로 다 챙겨가고 병원비도 없는 시아버지는 우리에게 떠맡기게 된 거니까요. 이에 더해 의사선생님의 권고와 달리 운동도 하기 싫어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도 많이 되었죠. 심지어 식단 조절하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 하셔서 오븐에 구워드리거나 삶아드리면 튀김옷이 없다며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제 말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시아버지도 형님 집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거라서 눈치는 보시는 것 같은데 평생 부려온 꼬장꼬장한 고집까지 버릴 수는 없는가 보더군요. 한동안 시아버지와 기싸움을 하던 저는 결국
남편은 모르는 사람한테 봉사도 하는데 하며 합리화를 시켰고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저에게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죠. 형님이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15만 원조차도 끊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해도 너무한다 싶어 따지려고 갔더니 형님은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쪼들려서 그렇다며 미안하다 할 뿐이었죠. 하지만 쪼들린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집안의 가전제품부터 화장실 타일, 식기류까지 죄다 의리의리한 것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렇게 쪼들리는 분이 저 커다란 TV며 화장실 공사도 하셨어요? 이런 건 돈 얼마 안 들어. 그냥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바꾼 거야. 그래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형님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만 기다리면 못 준 것까지 한 번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났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형님네가 저희에겐 비밀로 하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더 의리의리한 집으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쪼들린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그제야 형님은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전에 투자했던 주식이 좀 올랐어. 그래서 그 오래된 집부터 옮긴 거야.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올케가 하도 뭐만 하면 파르르 떠니까 말을 못한 거지. 그게 어차피 아버님 재산으로 한 거잖아요. 약속대로 생활비 보내시고 아버님도 다시 모셔가세요. 알았어. 생활비는 보내줄게. 15만 원씩 6달 안 줬나? 꽤나 목돈이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며 저를 설득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동안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주식도 떨어져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고 하더군요. 헌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와 연관된 것들에 떨어지는 운세가 죄다 붙어있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 했대요. 가능하면 집도 바꾸고 이사 가고 최대한 거리를 두라고 말이죠. 물려받은 것들은 죄다 다른 걸로 바꾸거나 처분해야 운세가 트인다고요. 화가 난 제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하자 형님은 실제로 저희 집에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고부터는 운세가 트였다며 그 사람이 용하다며 저에게도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 말대로면 지금 시아버지 모시고 있는 지우 아빠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설령 망한다 쳐도 괜히 얽혀서 양쪽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한쪽만 망하는 게 낫잖아. 안 그래? 형님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 모시는 문제에서는 본인은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밀린 생활비는 목돈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죠. 미안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다스린다고 다스렸는데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이번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요절을 내겠다며 따지러 가려는 것을 시아버지가 말리더군요.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하시면서요. 사람 사이에 계산은 정확하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계산을 지 유리한 대로만 하고 살게 되었구나. 큰애가 다 가져갔으니 너희에게는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을 위로했어요. 이 상황에 가장 속상한 사람은 시아버지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조금씩 변하시더군요.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튀김옷 없는 걸로 해달라 하셨죠. 그리고는 맛있구나 하며 처음으로 고집을 꺾고 제가 해드리는 치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스스로 산책도 하셨고 혈당 관리도 하셨죠. 심지어 집안일과 간단한 치킨집 일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보시겠다며 부담이 안 되려면 밥벌이는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를 돕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될 때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안 된다며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회색 바탕화면에 무슨 붉은색으로 영어가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일을 클릭해봐도 열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아들을 불러 확인해보라 했더니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더군요. 상대방은 가상화폐를 결제해서 자신의 주소로 보내야만 컴퓨터의 파일들을 열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들 말이 백신도 작동하지 않는다더군요. 할아버지, 컴퓨터로 뭐 하셨어요? 아들이 물으니 시아버지는 최근 누군가의 논문 집필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시더군요. 그게 집에서 그나마 보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더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컴퓨터를 아예 그냥 포맷하자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일을 준 사람의 연구 자료가 들어있는 거라서 그 문서가 날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시더군요. 듣고 보니 아버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컴퓨터에 이상한 걸 보낸 놈이 요구하는 금액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골치 아파지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셨냐며 볼멘 소리를 했고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버님이 생활비라도 벌겠다고 하신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런 거 다 사기야. 차라리 현금을 입금하는 게 쉽겠다. 가상화폐니 뭐니 이게 다 뭐냐고. 사기라며 펄펄 뛰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했죠. 사기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지금 아버님 하시던 게 다른 곳에 유출되면 문제가 된다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만 퍼주면서 아버님 곤란해진 거에는 왜 야박하게 구는 건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결국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생소한 전자화폐도 결제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며칠에 걸쳐 그 가상화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장만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예 해킹을 당한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거죠. 결국 컴퓨터는 복구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시아버지에게 논문 정리 작업을 맡긴 사람은 핵심 내용은 아니라며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괜히 일을 만들었다며 미안해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은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이후 3년이 흘러 점점 건강이 악화되신 시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신 지 5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신 거죠. 남편도 너무나 슬퍼했지만 저 역시 그 기간 동안 아버님께 정이 들었던지라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 형님은 돈에 환장이라도 했는지 제 속을 더 긁어놓더군요. 부조금 가지고 한번 제 속을 뒤집더니 결국은 혹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따로 남겨놓은 거 없어?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소리를 질렀죠. 그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할 소리지 인간이 할 소리야? 인간이면 누나가 인간이면 적어도 당분간은 돈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하며 욕까지 하고는 아예 다시는 보지 말자며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집으로 오며 돈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은 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아버지의 기일에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몰상식한 형님 부부까지 겪고 나니 저 역시 사람답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전보다는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일종의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셈이었죠. 헌데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사실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2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노트북에 처박혀서 평생 쓰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 가상화폐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뉴스에서도 다루는 등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초 누구나가 알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붐이 왔을 즈음에 묵혀놨던 비트코인을 팔면 가게 임대료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세상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30억 정도로 불어나 있던 거죠.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시아버지가 랜섬웨어에 걸린 덕에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 어디서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형님이 찾아왔더군요. 유류분 소송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또 무슨 잡소리를 하려나 들어봤더니 형님 왈 부모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주는 건 자유겠지만 그 돈의 일정 부분은 다른 유족에게도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모시고 살라면서 꼴랑 2억밖에 안 주더니 노인네 음흉한 건 하여튼 알아줘야 돼. 장진혁, 너도 누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 재산은 형제들끼리 나눠야지 모른 척하기는.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뭘 어떻게 착각했는지 시아버지가 큰 재산을 감추어뒀다가 저와 남편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가지는 말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한마디 했죠. 형님, 아버님 연관된 것들은 다 멀리 해야 한다고 한 거 잊으셨어요? 점쟁이가 하는 말에 아버지 내팽겨친 분이 형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남긴 돈 내놔라?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옳게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덕분에 하나 배웠다 생각해. 네, 법 좋죠. 꼭 써먹어 볼게요. 그리고 거리낄 게 전혀 없던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형님에게 물려주었던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오히려 의기양양하던 형님 부부는 그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남편이고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 요만큼의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엄청 당황을 하더군요. 형님은 같은 내용을 100번도 더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 부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힘들어 그런다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형님에게 웃으며 오래전 들었던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둘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한쪽만 망하는 게 낫다면서요. 형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 아버님 버리라고 했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비법을 알려주겠죠 뭐. 형님은 제가 통하지 않자 남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 역시 아버지 재산 나누겠다는 말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형님은 결국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가 도리어 돈도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송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질 요소가 없어요. 그저 형님의 시간을 질질 끌 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더 떵떵거리게 되나 두고 보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다는 게 사실이긴 한가 봐요. 남편이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던 분에게 연락이 왔다는데 형님은 저희를 보고 집이며 차며 재산을 처분해서 뒤늦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입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날린 것을 복구하겠답시고 사채까지 써가며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은 남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네요. 저와 남편은 저희가 운영하는 치킨집 건물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힘든 분들께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며 사람 냄새 나도록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